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AI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간 뇌와 비교했을 때 AI는 또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인류 진화 역사에서 AI가 갖는 의미가 뭔지도 잠깐 좀 생각해 보고요. 끝으로 그 영성을 사랑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AI 시대, 에이지 오브 AI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AI가 처음 이렇게 다가오게 됐던 건 알파고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해서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이긴 걸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다른 한편 실제로 보면 5번을 싸웠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겼고 이세돌 구단은 1번을 이기는데 우리는 1번 이긴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대국에서도 보듯이 인간 지능보다 이미 AI 지능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미 그때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작년인가 이제 챗 GPT가 바람과 함께 나타났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캡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챗GPT가 이미 우리에게 거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이 지금 자료는 이, 각종 그 앱이나 프로그램들이 100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한 3.5년이 걸렸고, 트위터가 2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1.5개월이 갔는데, 챗 GPT 경우는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이런 지금 진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런 정보의 흐름 자체가 점점 가속도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챗 GPT가 프로그래밍을 한 예입니다. 제가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짜봐라 했더니 이런 조건 속에 제가 얘기한 그 조건 속에서 이런 코딩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깔끔하게 잘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을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챗 GP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AI 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처리할 수 있는 AI, 디자인, 영상, 콘텐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AI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AI의 캄브리아기다, 이렇게. 저 캄브리아기아 때 지구에 온갖 생명들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출현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AI가 그때처럼 막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 규제를 하고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심으로 있는 게 그 AI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AI를 대표적인 게 오픈 AI랑 구글 이 정도인데 그 뒤에 AI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중국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특히 AI 분야에서는 미국 다음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해서 지금 한편에는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는데
긍정론적 입장을 보자면 그 AI가 등장함으로써 자동화와 효율화가 향상이 되고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전과 재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자 경험들을 더 늘려줄 수 있고 교육과 학습에도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요번에 뭐 초던저체도 볼 수 있듯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과학적 발견들도 해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평가해 볼 수 있고 더욱더 혁신적 창의성을 개발하는 도구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장애자들에게 보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인간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주 탐사나 그런데도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더욱더 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로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선 근데 AI가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급 직종, 우리가 선호하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AI가 대체하기 좋은 그런 직종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가 이렇게 등장하게 따라 이제 인간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인간이 오더를 줬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AI가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모아서 AI가 학습하기 때문에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AI가 약간은 좀 안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대답들을 하게 됐는데 하기도 하는데 이랬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지금 선두주자들은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적인 격차, 독점의 강화가 더 예상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긍정론과 부정론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이 정도로 GPT가 지금 이런 능력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극명하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간단한 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그 AI나 로봇이 인간에게 어떻게 유용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얘가 저 동작들을 배우는데 인공지능들을 활용한 겁니다. 최초에 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했는데 매년 얘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히 민첩한 지금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보셨죠?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이라고 AI를 지금 딥러닝을 창안했던 그런 교수신데 이분이 그 딥러닝을 개발한 이후에 구글에 입사해서 그동안 딥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쭉 그 AI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인데 올해 5월 1일 날 구글을 퇴사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인데 퇴사한 이유는 AI가 자율설상 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건 꽤 긴박한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리고 확립된 원칙, 예를 들면 이걸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협약이 필요하지만 그 협약을 맺었다더라도 과연 그거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요새 그 영화 원, 원폭을 주제로 한 그 이름을 기억, 오펜하이머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원폭의 목적 자체는 사실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그거를 활용하는 건 군사적인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과학자들의 선의가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분도 아마 애가 좋은 뜻으로 개발을 하셨을 텐데 그만두실 때쯤에는 자기가 그걸 했던 걸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야지 AI가 인간과 어떻게 갖고 다르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 뭔지는 우리 사람들은 금방 알죠. 애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고양이고, 얘가 강아지고, 여기 이제 손으로 썼지만, 그리고 글씨를 굉장히 못 썼지만, 어떤 게 그 0이고 1이고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그죠? 모르면 좀 이상할 정도인데. 근데 컴퓨터가 이것을 인지한다고 했을 때 이건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고양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쭉 우리가 정리해 보고, 또 강아지가 갖고 있는 특징을 1, 2, 3, 4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판독해서 강아지 특성이 가까우면 강아지라고 판독하고, 또 고양이 특성이 많으면 고양이라고 판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인간이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고양이도 귀가 있고 개도 귀가 있고요. 눈도 두 개고 코도 뭐 수염도 같이 나 있고 다리도 네 개고, 그래서 그 특징을 정확히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식률이 뭐 60%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게 아까 제프리 힌턴 교수가 했던 그 딥러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방식에서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이 사물이 갖고 있는 또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추출하도록 하자는 이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이렇게 특징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접근 방식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람이 정리해 줬던 그런 방식을 전문가 시스템이었다면 딥러닝 방식에선 그게 컴퓨터 또는 AI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걸 창안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유언을 많이 참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런과 이 인공지능의 기본 단위가 되는 퍼셉트론이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뉴런 배우신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뉴런이 이렇게 왼쪽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축삭 돌기가 있고 끝에 축삭 단말이 있어서 또 여기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뉴런이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미에린 수초가 있어서 얘를 감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자주 들어오면 이게 강화가 돼서 나중엔 그 인지가 더 쉽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요 구조를 이렇게 모델링해서 인공지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여기 지금 신경세포체에 해당되는 게 노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입력들을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 입력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축삭 돌려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 여기서 출력층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예, 뉴런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뉴런 간의 전달은 그 화학 물질이 전달을 해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포체 내에서는 이게 전기적 신호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다음 세포체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화학 물질이 뭐 엔돌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요 다음 거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퍼셉트론은 이게 전부 다 전기적 신호로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전기적 신호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 신경 뉴런은 얘가 자극을 받으면 일정한 자극 이상이 될 때 이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약하면 화학물질이 분비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 0 아니면 1밖에 전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그러니까 신호가 왔다 안 왔다만을 얘는 전달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여기 전달되는 값들이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정수도 아니고 실수로. 그러니까 0.1111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미세하게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분화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로 보면 인간의 뇌세포가 약 1천억 개에 이 밑에 있는 이제 다리까지를 다 더해 보면 그게 한 100조의 시냅스를 잘못 썼네요. 시냅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T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이제 제로부터 쭉 WN까지 있는데 얘를 파라메터라고 하는데요. 이 입력층에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 노드 값을 전달을 하는데 요게 사실 어떤 그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치면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GPT 같은 경우는 1750개 정도, 업계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로 보면 아직 인간이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퍼셉트론이 쭉 연결되면서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구속하는데요. 이게 이제 딥러닝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하나가 앞에서 보신 그 퍼셉트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들어오는 입력층이고요. 여기서 계산이 돼서 요게 다음 층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앞단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나래빌 산업인데 이게 에, 전체적 구조로 보면 이 앞에 쪽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층에 해당되고요. 이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출력층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봤던 손을 쓴 숫자들을 인식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임의의 숫자, 예를 들면 여기가 5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손으로 쓴 글씨, 이게 이미지죠, 결국은. 이 이미지가 입력으로 받아들여지면 얘가 어떤 연산을 거쳐서 이 출력층에서 이 맨 끝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0, 1, 2, 3, 4, 5, 5에 해당되는 값이 제일 커지도록 얘네들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학습한다는 게 결국 여기에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을 계속 조정하면서 이런 이미지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여섯 번째 해당되는 5에 해당하는 값이 제일 커지도록 얘가 반복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5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인공지능의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숫자 5라고 이제 손으로 글자를 썼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해상도를 낮춰도, 그러니까 통신 장애가 오면 우리가 해상도를 낮추면 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해상도가 지금 보면 한쪽이 28, 28에서 총 784개의 픽셀을 갖는 그림인데요. 얘를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10개짜리의 픽셀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압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사실 O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는 우리는 없지만, 컴퓨터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패턴화 시키면서 이게 O의 어떤 패턴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른 측면, 수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 5의 이미지는 아까 784개의 어떤 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784차원의 어떤 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공간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수학에서는 뭐 여러 개의 차원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700여 개의 차원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수학적으로 보면 선형 변환을 하면서 이 10개의 차원에 있는 점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을 반복하면서 여기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이게 파라메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학으로 치면 이게 하나의 행렬이 됩니다. 이 행렬에 있는 각 값의 값들을 얘가 계속 학습하면서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나면 여기에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값들을 연산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학습한 이 파라미터 값은 우리 인간이 학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런 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GPT를 쓰고 있는데요. 이 GPT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챗 GPT에서 챗은 이게 채팅에서 그 챗이고요. 대화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는 대답을 하고, 또 우리가 질문한 거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어서 계속 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땐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에서 인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는 제너러티브의 약자인데요. 이 제너러티브의 의미는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하면 어떤 단어를 넣으면 얘가 검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검색은 그 검색 엔진이 밤새 각종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키워드가 오면 그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장하고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챗GPT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질문이 들어오면 이미 학습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로부터 그 답을 만들어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너러티브, 생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리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자는 프리트레인드의 약자인데 사전 학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의 양을 GPT가 학습을 했는데 문장을 개수로 치면 수십억 개에 해당되고 데이터 양으로 치면 수백 기가바이트에 해당되는 양을 얘가 이미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인 게 아니라 저렇게 해도 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인간이 다시 피드백을 줘요. 얘가 답을 뭐 한 서너 개 했다면 그중 제일 잘한 답은 두 번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걸 다시 학습해서 그 방식대로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는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 이 트랜스포머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선형 변환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환의 그 원래만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이렇게 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랜스포머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구글에서 만든 어떤 아키텍처 모델이에요. 근데 그 오픈 AI가 먼저 그것을 상품화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뒤이어서 구글이 바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얘네들의 사실 기반 그 기술은 트랜스포머라고 같은 걸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술이 이전에 그 자연어 처리 방식과 다른 거는, 그 이전에는 자연어를 처리할 때 우리가 문장을 하면 문장을 순차적으로 읽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이런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얘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총으로 문장 전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라는 한국 단어가 있다면 이게 우리 인간의 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하늘에 떨어지는 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의미를 문장 전체 속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얘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체 문맥 속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얘 문장 순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별도의 문장의 순서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인데, 왼쪽이 그 인코더고 오른쪽에 디코더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글이 이 왼쪽 거를 활용해서 바드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고, 챗GPT는 이 오른쪽 구조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PT에 사용된 또 특별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단어 간의 그 유사성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장에 들어왔을 때, 뭐, 저기 사과가 있다. 그것이 굉장히 맛있다고 했을 때, 이 그것이란 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우리는 금방 알고 있지만, 컴퓨터가 저게 사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어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해서 문장이 구성할 때 어떤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걸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서 이 챗GPT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PT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능력은 채팅, 아까 우리가 질문하면 얘가 대답하는, 마치 이거는 우리가 보통 검색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장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주고 글을 써봐라. 이를테면 마케팅 글을 한번 편지를 써볼래? 그러면 얘가 알아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아까 시도 말씀하셨는데 주제와 소재를 주면 얘가 시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한글, 한글을 영어로, 일본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딩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나왔을 때 변변치가 않았는데, 지금은 보면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이내로 합격을 했고요, 얘가. 그다음에 의사 시험,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또 실제로 의학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암을 진단한다거나, 요즘엔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래요. 우리 통화 녹음을 얘가 분석을 해서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분야에서는 또 왓슨스쿨을 통과할 정도로 상당한 그 인지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GPT 내지는 AI가 인간과 어떻게 같은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 위에 이렇게 동글뱅이야 뭐 이렇게 그 도형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대부분의 보시는 분들이 이 검은색의 선은 그 삼각형이 뒤집어져 있고 요 구위에 보이지 않는 흰색의 삼각형이 엎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보이실 텐데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을 통해서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라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선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우리 감각 정보를 그냥 팩트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진 않고 그거를 해석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어떤 정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감각적 정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그 뛰어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식학에서도 보면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견분이 상분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유식 속에서 나오고 칸트 같은 경우도 그 감성과 오성에 우리는 카테고리라는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물 그 자체, 징안지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감각에는 시공간이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포착하고 오성에서는 9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옛날에도 이미 인간이 사물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를 철학자들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도 이 지 방식대로 인간과는 다르게 인간이 이렇게 그걸 삼각형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얘는 지 방식대로 이거를 결국 해석을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 변화를 해서 어떤 결과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무의식 또는 기억을 향해서 이걸 해석한다면 인공지능은 지가 학습한 학습 결과물, 그게 파라메타 값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막 그 복숭아를 기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개별적인 성향들을 다 갖고 있는데 GPT도 마찬가지로 입력 데이터를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주면 얘가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학습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게 되는 그런 차이성을 보이는 점도 유사합니다. 다른 한편 얘들이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에, 감각 입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라는 촉각, 미각, 뭐 후각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처리 속도란 측면에서 보면 인간보다는 당연히 GPT가 훨씬 빠르다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얘는 뭐몇 기가바이트로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점에서 뛰어난 점을 갖고 있죠.
근데 패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훨씬 더 다양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인간이 뛰어나고요. 학습 적응 능력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편견과 주관성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I가 그 지금 뭐 인종적 편견을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AI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학습해서 얘가 된 거고, 이 AI 학습 결과는 중립적인데 입력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맥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인간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와 답을 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면에서 인간이 훨씬 앞서고요. 그 지금 뭐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를 보자면 첫 번째는 그 환각 현상,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의 학습 방식은 옳고 그름을 얘가 학습한 게 아니고 단어의 유사성,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 그런 걸 학습한 거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답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잘못된 답, hallucination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GPT가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다 학습했는데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GPT 자신이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다 가져온 건데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GPT 저놈이 내 걸 가져가서 썼는데 저기서 몇 프로가 내 거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복사물의 난무와 질저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뭐 힌트만 주면 또 어떤 데이터만 주면 비슷한 걸 금방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이 애써 만든 거를 쉽게 변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복사를 할 때마다 질이 더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GPT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듭니다. 보통 뭐 지금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GPT를 구축하는 게 후발주자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과연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게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가 학습한 학습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료고 한글도 조금 했겠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는 거는 서양 지배 문화에 대답을 하지 그의 거는 하지 않게 돼서 점점 소수 문화들은 소멸되어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독점이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AI를 보자면 요 왼쪽 그림은 이제 우주의 역사를 아주 짧게 표현한 건데 그 우주 인플레이션 팽창이 있었고 그에 이제 수소 원자가 탄생하고 얘네들이 뭉쳐져서 방성이 됐다가 그게 초신성을 일으키면서 여타의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뭉쳐서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좀 175억 년이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그 어느 시점에 원생 생물이 태어나서 여기서 다양한 식물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다시 진화해서 어류, 문서류, 포유류 이렇게 쭉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해서 이제 현생원료, 호미 사피엔스까지 지금 발전을 해온 게 인류의 역사인데, 그리고 이 인간이 지금 AI를 다시 발명을 한 거죠.
이 기나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우주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지성이 이 우주의 진화를 쭉 끌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AI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든 어떤 지능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우주 지성의 어떤 진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한 그 새로운 시대, AI 시대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AI와 같이 공진화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터미네이터의 어떤 부속물로 존재하게 될지, 그거는 그 인류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AI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AI, 또 일반 AI라고도 하는데, 그 인간처럼 막 그 자유의지를 가져서 뭔가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챗GPT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래밍 하면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인간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뭘 주느냐에 따라 얘가 이제 답을 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면, 어, 논리적으로 보면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 가면. 근데 그걸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점 자본들이 경쟁하는 싸움에서, 또 이중 갈등 속에서 이제 당연히 승리를 점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생기겠죠. 끝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은, 인간의 존재 가치가 영성에 있다는 것을 점점 AI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그 육체 노동을 대체했고요. 3, 4차 혁명은 이제 인간 정신 노동을 대체했는데, 그로써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사피엔스 위치를 이제 잃어버렸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건 이제 영성, 사랑과 상생이라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의미가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그 영성 발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전 해석을 하는데 이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불교 같으면은 그 원본들이 뭐 산스크리트어나 필리버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이걸 그거 없이 이제 바로 해석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상을 할 때 같은 경우도 AI가 이 자세들을 보고 자세를 교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호흡을 측정하기 위해서 호흡을 지도하는데 어시스턴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 스캔을 해서 이제 어떤 패턴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거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뇌의 어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두엽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감정을 통제하는 감당하게 되는 그
그 뇌 부분들이 안정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독해 봄으로써 이 저사 지금 소위 깨달았다는 한소식했다는 사람들의 직위를 판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AI 이 통제권이 지금 독점 기업한테 있는데 이것을 국민 또는 시민들에게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기침을 너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